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왜 나한테 또 그 짓을 시켜? 왜 당신이 나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냐고. 말이면 단 줄 알아? 차라리 음식하는 게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지. 뭐가 어째?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당신 내 조상인데. 정말 지난번부터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뭐 이상한 책이라도 읽었어?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랬지? 당신이나 그런 것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배워. 내가 좋은 말로 하니까 남편이 우스워.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결혼을 했으면 당신은 우리 집 식구잖아. 왜 남의 일처럼 그러는 거야? 맨날 힘들다 아프다 하면서 죽는 소리만 하고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이랑 뭐하러 결혼해서 그 고생을 하고 산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내가 그냥 등신이었지. 3년도 아니고 35년 동안이나 그러고 살았으니까 말이야. 누굴 탓하겠어? 근데 말이야.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잖아. 앞으로 그렇게 안 살면 뭐, 이혼이라도 하게? 할 거야. 이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양현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25세의 남편과 결혼해서 35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무심하고 가부장적인 남자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 살았나 몰랐습니다. 양 씨는 올 겨울 설을 마지막으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명절에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다녀와도 설거지를 시켰던 시집에서 수십 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관하기만 하고 당연한 양 씨의 의무라고 여기던 남편. 이름처럼 단 한 번도 양 씨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던 남의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명절만 되면 그와 결혼한 걸 후회하게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친척 모임이 없어진 뒤로도 남편은 양 씨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기는커녕 우리끼리라도 차례를 지내자고 했습니다. 말은 우리였지만 사실상 양 씨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죠.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양 씨는 살기 위해 남편과의 결혼을 택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까지 내내 말라 비틀어진 식물처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로 한 양 씨는 처음으로 명절에 웃을 수 있었죠. 양 씨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니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9시 반까지 잠들어 있다니. 양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집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새벽부터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도,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도, 시어머니의 호통이나 남편의 잔소리도 없었죠. 그저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와 어디선가 날아온 새의 지저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집안의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현정이랑 조금 있다가 들를까 하는데요.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방문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추석인데 엄마 혼자 계신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요.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길인데 아버지 뵙고 엄마한테도 갈게요. 아니야. 내 말을 농담으로 들었니? 나도 오늘 할 일 많으니까 안 와도 돼. 아니, 오지 마. 정말요? 그래? 정말? 100% 진심이야. 아들은 정말 그렇게 해도 될지 계속 의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을 끄고 침대 위에 던져두는 양 씨의 손길을 산뜻했죠. 양 씨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식탁, 정돈된 거실. 몇 달 전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따로 집을 구해 살기 시작한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양 씨는 아침도 건너뛰고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채널을 바꾸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고 잠이 오면 그대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니 추석 특집 TV 프로그램에서 MC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벌떡 일어나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만을 위한 날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다르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었죠. 약간의 굽이 있는 편한 구두를 신으니 외출 준비 완료였습니다. 신발장에 붙은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얼굴을 양 씨는 조금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명절이 도대체 언제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까마득했죠. 문득 지나온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그 순간부터 양 씨에게 며느리 그리고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후로는 명절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25 결혼한 첫 해 추석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였다면 아직 부모님 품에 있을 나이였을 수도 있었죠. 너는 왔으면 빨리빨리 고무장갑 끼고 이것부터 닦지. 뭘 그렇게 멀뚱거리면서 서 있어? 아, 어머님. 네, 설거지부터 할까요? 너는 저기 손님들 안 보이니? 그릇이 부족하잖아. 그러게 내가 새벽 일찍 출발해서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차가 막혀서요. 그리고 경석 씨가 그러면 네가 빨리 가자고 했어야지. 시댁과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명절의 도로는 꼼짝도 못할 만큼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지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집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차례 지낼 음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해요. 이미 큰동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냈냐는 친근한 인사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어서 얼른 설거지를 시작했죠. 설거지 다 했으면 여기 와서 고기 좀 썰어라. 명숙이 너는 전 부치고 있고 네, 어머님. 좀 부지런히 움직여. 김치 좀 더 썰어서 내가고. 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부엌은 열기에 뜨끈뜨끈했습니다. 큰동서와 양씨뿐만이 아니라 작은어머니도 계셨고 시누이도 구석에 앉아서 마늘을 까고 있었죠. 여자들은 죄다 부엌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마루가 있는 공간을 창으로 막은 옛날 집이었는데 마루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보, 홍어무침 좀 더 줘. 그때 거실에서 남자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홍어무침 달라는 소리 안 들리니?
아, 들었어요. 잠시만요. 양 씨는 고기를 썰다 말고 얼른 접시에 홍어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심부름을 하고 다음날 차례를 위한 전도 부쳤습니다. 안주로 먹을 전도 부쳐야 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땀을 흘리며 전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오는 빈 그릇을 틈틈이 설거지도 해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들지? 아, 형님. 아니에요. 아니긴.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 그래도 차차 적응될 거야. 큰동서의 말에 양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로를 하려는 건지 겁을 주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여기에다가 대충 상펴서 밥 먹자. 아침밥도 대충 물에다 말아서 먹었고 점심은 거른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부엌 한켠에 작은 상을 펴면서 말했습니다. 거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또는 고모님이나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부엌에서 일을 하는 며느리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하도 거실에서 뭘 가져다 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해치워야 했죠. 다 먹었으면 얼른 치우고 밖에 뭐 부족한 거 없는가 한번 봐라. 그리고 내일 차례 지낼 음식들 작은 방에 잘 놓고. 네, 어머님. 양 씨는 딸만 셋인 집에서 자랐는데 기독교인 부모님 때문에 차례나 제사는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주부였으니 양 씨 스스로 음식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그날 평생 해본 음식보다 많은 양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상을 차리면 누군가 먹었고 상을 치우면 또 다시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 씨는 음식을 데우고 차리고 치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술자리는 밤 늦게까지 이어져서 밤 11시가 되어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잤고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떨어진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갈 때만 잠깐씩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좋네. 그리고 자정이 지나고 1시쯤이 되었을 때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갔고 남편도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술을 종일 마셨으니 얼굴은 빨갰고 배는 올챙이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식구들 많으니까 재밌지? 그러면서 푸아하 웃는 얼굴을 베개로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재미? 당신은 내가 오늘 재밌어 보였어? 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잖아. 당신이나 그랬겠지.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이,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잖아. 태평한 남편의 말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쩐지 후회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부장적인 것은 느꼈지만 시집에 오니까 그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가풍이 이러하니 남편도 보고 배운 것이 이런 것들이었겠죠. 남편은 몇 마디 더 나누지도 못하고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양 씨는 옆에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과 팔이 닿을까봐 남편에게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 때문에 괴로워 차로 우러 왔다 갔다 하며 괴로운 밤을 보냈죠. 그리고 오전 5시에 기상해서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례상 차려야 하니까 부지런히 움직여. 네, 어머님. 네.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양 씨는 추석 당일 밤늦은 시간까지 시집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혼 후 첫 명절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크게 싸운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부터는 친정엔 갔지만 남편이 피곤하다고 어찌나 중얼거리던지 양 씨는 서운함에 며칠 동안 남편과 말을 안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듬해 양 씨는 임신한 몸으로 명절을 지냈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명절 부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까탈스런 애를 낳으려고 입덧을 해? 시어머니는 양 씨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앞으로 고무장갑을 툭 하고 던져 놓았습니다. 설거지는 할 수 있지? 어디 아픈 건 아니니까. 아침에도 구토를 해서 얼굴 빛이 안 좋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듯했던 남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아서 양 씨는 나 몰라라 했죠. 양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음식 냄새에 머리도 아팠고 속도 니글거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아팠죠. 첫 임신이라 눕는 자세까지도 조심하던 때였지만 시집 식구들은 가차없었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해진 상태라 그런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무장갑 때문에 손으로는 닦을 수도 없었는데 그걸 본 큰동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시면 난리나. 우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 더 울컥했습니다. 아침부터 몸도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 주지도 않고 부려먹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또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썰고 있는데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싱크대를 붙잡고 주저앉고 말았죠. 어머, 동서. 큰동서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시야가 암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여보, 아프면 말을 하지. 남편이 더 야속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도 더 미웠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그런 중노동을 하는데 한 번도 거들 생각도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부엌에는 발도 안 디뎠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그랬다가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왔다고 집안이 뒤집어질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 혼자서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는데 양 씨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직 20대 꽃 같은 나이에 너무 어려서 남들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데 양 씨 혼자 안 하겠다고 반항할 수가 없었죠. 유일한 내 편이 남편이었을 텐데 남편조차 양 씨에겐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잖아. 제사나 집안 행사까지 합치면 못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명절이 좀 더 가혹했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 옛날 분들이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 그리고 영양제를 맞고 시집으로 돌아갔을 때 양 씨가 들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가버리면 이 많은 일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떠안는 거야. 누구는 안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니? 양 씨는 또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조차 다들 믿지 못했습니다. 어쩜 세상에 그런 모진 시모가 있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시부모님은 양 씨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과는 명절 때마다 다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둘째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언젠가 큰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는 말이 덜 힘들다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죠.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상이라도 엎어버리고 나오라고 조언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었다면 진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양 씨가 아는 한은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조차도 시집에 잘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년 전에는 시어머니마저 작고하셨습니다. 동서, 이제 명절에 굳이 모이지 말고 각자 가족끼리 보내자. 어머님, 아버님 제사엔 산소 가서 간단하게 술만 따르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쯤 뒤에 큰동서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아주버니와 다른 시누이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시집에 가서 명절 음식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양 씨는 평생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형님네에 가서 명절을 지내야 한다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동서. 그 메시지를 보고 양 씨는 주책맞게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건 형님이 너무한 거야.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데. 양 씨가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라도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장남이 안 지내겠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차례도 안 지내는 집 자손들이 잘 될 리가 있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예순이 아니라 구순은 된 듯한 남편. 평생을 양 씨가 시집에서 쥐어짜인 것처럼 평생을 차례상에 절하며 살았으니 어색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라도 지내자고 하는 것을 다행히도 그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도 형님에게 더 대들 수는 없어서 화를 참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네. 아주 형수님이 몇 년 전부터 벼르고 있던 건 알고 있었어.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얘기 슬쩍 하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30년 넘게 맏며느리 노릇한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형님 정말로 고생 많았어. 아, 누가 고생한 거 몰라?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러냐고. 내 말은 제사까지 안 지낸다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봐. 난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으니까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잔 소리는 절대 하지 마. 당신도 아주 똑같아. 명절에 음식 좀 한다고 매번 생색이나 내고 말이야. 뭐? 생색? 1년에 그런 날 몇 번이나 있다고 그래.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우리 집 여자들만 이 난리야?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절을 해도 부족할 판에 생색이나 낸다며 타박하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몇 번이나 다퉜는지 몰랐습니다. 부부싸움의 지분 70~80%는 명절이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양 씨가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참 무심하고 무식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차례 지내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음식해. 뭐? 이것 봐. 생색내는 거 맞잖아. 조상님 덕 본 사람들은 명절에 다 해외에 나가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정신 나간 것들이지. 남편은 생전에 시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피가 어디 갈까 싶었죠. 그럼 애들이라도 오라고 그래. 차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절 분위기는 내야 할 거 아니야. 차라리 그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장에 큰형님네 가서 차례를 지내자고 할 수도 있는 양반이었으니 말이죠. 얼마 후 남편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식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명절에 꼭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아이를 낳은 딸까지도 말이죠. 이번에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집에 와. 시골도 멀다고 안 갔던 놈들이 부모 집에도 안 온다고 하면 가만히 안 둬. 양 씨의 자식들은 커가면서 명절에 양 씨 부부를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말이죠. 처음엔 시집 식구들도 그렇고 남편도 노발대발했지만 그렇다고 다 큰 청년들을 억지로 끌고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강짜를 부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명절에 여행 계획하고 있어요. 뭐? 여행? 여행을 왜 명절에 가? 명절 말고는 시간이 없잖아요. 회사 때문에. 너희는 부모가 죽어도 안 찾아올 놈들이야. 아니, 왜 그렇게까지? 희영이도 애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나 하고 말이야. 희영이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린애 데리고 굳이 가야 해요? 아들의 말이 다소 차갑게 들릴 수 있었지만 사실 아들도 명절이라면 지긋지긋해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봤고 20대까지는 같이 그 일을 겪었으니 말이죠. 특히나 딸은 더 심했습니다. 명절이라면 거의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오겠다고 했죠. 저는 붙여야 해. 명절엔 자고로 기름 냄새가 나야지. 전에다가 막걸리도 한 잔 먹고 해야 되는 거야. 나 참 왜 멀쩡한 큰 집 놔두고 이렇게 초라하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거야. 남편은 차례를 없애자고 한 큰 동서가 원망스러운 듯이 자꾸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양 씨는 큰 동서가 아주버니를 설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양 씨였다면 남편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전까지 붙여. 애들이랑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떡국 먹고. 누가 차례상 차리래? 전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의 성화에 양 씨는 설 전날부터 명절 분위기가 나는 음식을 차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점만 부치라던 남편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것 좀 뒤집어. 양 씨가 남편에게 뒤집개를 주며 말하자 남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하루 종일 잡돌이 당하는 거야. 알지? 전 하나 뒤집는 걸로도 생색을 내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거 하라니까 어딜 가? 잠깐 이 앞에서 정필이 만나기로 했어.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양 씨가 자비를 시키는 게 힘들고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방패가 되어줄 시집 식구들도 없으니 더 그런 것 같았죠. 결국 남편은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돌아왔습니다. 모든 음식은 양 씨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냥 밥만 먹을 건데 뭘 이렇게나 차리셨어요. 아들이 밥상을 보고는 착잡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신다면서. 그러니까 말이다. 네 아빠가 명절 분위기가 꼭 나야 된다잖아. 전 같은 거 요새 누가 먹는다고요. 양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아들도 속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게 맛없다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차례를 없앴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자식들이 속 시원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명절이라고 상을 차려놨으니 답답할 만도 했습니다. 양 씨도 누구보다 스스로가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울게요. 아니야. 너는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 있어.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며느리를 양 씨가 억지로 앉혔습니다. 왜? 고부간에 보기 좋게 나란히 서서 부엌에 있으면 좋지. 허허 웃으면 하는 말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너도 좀 배워라. 나중에 우리 제사 지내주려면. 그리고 며느리에게 엉뚱한 말을 했죠. 무슨 우리 제사를 지내? 그러면 안 지내?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는 법은 알아야지. 그런 말 말어. 우리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 알았지? 그 말에 남편은 또 기분이 나쁜 모양인지 한마디를 참지 못했습니다. 좋은 거 가르친다. 명절에도 음식 하기 싫다고 차례를 없애네 어쩌네 그러더니 이런 때 아니면 가족끼리 어떻게 모인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제사밥 먹자고 이런 말 해? 제사라도 지내야 형제들끼리 한 번씩 만나고 그러는 거잖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알아서 만나겠지. 제사 없어서 못 만나나? 그리고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며느리만 희생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희생? 시집 왔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양 씨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이 모양이니 양 씨가 평생 시집에 부엌대기로 산 것이었습니다. 남편만 자신의 편을 들어줬다면 좀 더 편안하게 살았을 테죠. 다 그렇게 살았어. 장모님이라고 그렇게 안 살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다 병들었어. 당신만 그걸 모르지. 나 요리할 때마다 손목에 보호대 차고 명절 끝나면 허리에 침 맞으러 다녀. 당신 그거 알지도 못하겠지만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런 얘기 그만해. 애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양 씨도 애써 화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괜히 자식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내내 저기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이 왔을 때도 그놈의 명절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했습니다. 애기 낳은 게 대수냐? 그래도 명절에는 부모한테 얼굴은 비춰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못 오겠다고 해? 네 엄마도 너희 임신했을 때도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시골 가서 일도 했어. 너는 와서 일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핑계를 대? 와서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다 같이 시간 보내면 그게 얼마나 좋냐? 아빠, 애기도 어리고 나도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명절 말고 평소에도 볼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요즘에 명절엔 다들 각자 보내잖아요. 이게 지 엄마 닮아가지고.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젊었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드니까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시집 식구의 일원 중 하나였습니다. 꼰대라고 할 수 있었죠. 예순이면 요즘엔 늙은 것도 아니고 신세대들은 그 나이에도 자식 방문 마다하고 부부끼리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가 남편만은 비켜간 것 같았죠. 다음에는 이렇게 밥상도 차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도 차례를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온다느니 헛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지만 이제는 양 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 자신을 시집살이 시키려는 남편에게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걸 알기라도 했는지 남편이 한 달쯤 뒤에 선언했습니다. 추석부터는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차례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형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형님하고는 다 얘기했어. 아무래도 남편의 성화에 형님도 그러라고 하고 만 것 같았습니다. 형수는 안 올 거고 형님은 오겠다고 하니까 추석에 차례상 준비해. 얼토당토하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종을 부려도 이것보다는 정중하게 부탁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생전에 양 씨를 둘째 식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도 꼭 비슷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집안에서 부리는 부엌대기인 줄 아는 거야. 정말? 뭐? 거친 언사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절에 남이 해주는 음식으로 놀고 먹으니까 명절이 너무 좋고 그리운 모양인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 손으로 직접 해. 뭐? 아는 단어라고는 뭐밖에 없다는 듯이 남편이 자꾸만 얼빠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큰형님도 못하겠다는 차례를 둘째인 당신이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놀고 먹는 거 밖에 더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왜 나한테 또 그 짓을 시켜? 왜 당신이 나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냐고. 말이면 단 줄 알아? 차라리 음식하는 게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지. 뭐가 어째?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당신네 조상인데. 정말 지난번부터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뭐 이상한 책이라도 읽었어?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랬지? 당신이나 그런 것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배워. 내가 좋은 말로 하니까 남편이 우스워.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결혼을 했으면 당신은 우리 집 식구잖아. 왜 남의 일처럼 그러는 거야? 맨날 힘들다 아프다 하면서 죽는 소리만 하고 말이야. 나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중간에서 난처했던 적 많아.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이랑 뭐하러 결혼해서 그 고생을 하고 산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내가 그냥 등신이었지. 3년도 아니고 35년 동안이나 그러고 살았으니까 말이야. 누굴 탓하겠어? 근데 말이야.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서 차례에 안 지내겠다는 거야? 형님한테 다 말해뒀단 말이야. 제기도 다음 주에 가져오기로 했다고. 아니, 차례를 안 지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소리야. 그러자 남편은 순간 할 말을 잃었는지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팔이라도 한 마리 들어갔으면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하며 양 씨도 아무 말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정신을 차린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랑 안 살면 뭐, 이혼이라도 하게? 할 거야. 이혼? 다시 한번 멍청이가 된 듯이 말이 없는 남편. 다소 충동적이긴 했지만 양 씨는 그제서야 그동안 자신이 바라왔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고 화병을 다스린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산다기에 참고 살았습니다. 무심한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소리를 안 해도 속으로는 고마워하겠지 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남편은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양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죠. 이런 남편과 뭐하러 그 긴 세월 동안 여보 당신하며 살았나 몰랐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도 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자기중심적인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베개딧을 적셨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지금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남편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말해. 입 밖으로 내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아. 후회하지 마. 그런데 양 씨는 살면서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뜨거웠지만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결코 후회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후회되는 게 있다면 이 말을 진작에 하지 못했던 세월이 후회될 뿐이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혼자 살면서 차례를 지내든 구슬하든 알아서 해. 뭐, 당신 진짜 명절 때문에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고작 그런 이유야? 고작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혼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봐. 뭐, 그리고 명절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당신의 그런 태도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 싫어진 거라고. 누가 이혼해 줄 줄 알고 그런 소리 해? 내가 뭐 바람을 폈어? 아니면 도박을 했어? 그거랑 비슷하게 나빠. 당신이 이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랑 안 살 거야. 그게 당신 마음대로 돼? 안 될 건 뭐야? 양 씨는 정말로 보름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황당해하던 남편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정말 양 씨가 집을 나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며칠 삐져 있다가 말겠거니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양 씨는 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과 다소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도 이렇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당장 못 들어와. 남사스럽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창피해서 딴 사람들한테 말도 못 꺼내. 마누라 집 나갔다고. 요즘엔 이런 걸 조론이라고 해. 결혼? 그래? 혼인 생활 졸업해버리는 거지. 나도 35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졸업시켜줘.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남편은 양 씨에게 윽박을 질렀다가 회유했다가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양 씨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일탈도 아니었습니다. 양 씨가 남편과 다시 합칠 가능성은 0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닌 모양이었지만 양 씨는 그랬습니다. 두어 달쯤 지나 남편도 지쳤는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정리하자. 이혼해. 내가 왜? 당신도 언젠가 맘 바뀔 수도 있는데. 남편은 끝내 이혼만은 안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양 씨도 그런 남편과 굳이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사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여서 좀 너그러워진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된 것이었죠. 전신거울에 비춘 양 씨의 모습은 평소 명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아가씨 때처럼 어여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민 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딸과 몇 번 가기도 했었는데 자식들이 바빠지면서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가는 건 처음이었죠. 한국 영화가 개봉했길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영화표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데 어쩜 이렇게 설레는지 몰랐습니다. 추석인데 영화관에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양 씨가 기름 냄새에 절여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구나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혼자서 울고 웃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영화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팝콘도 거진 다 한 통을 다 먹었죠. 그리고 나와서 산책을 했습니다. 해가 져가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양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죠. 마트로 가주세요. 좀 더 어두워지자 양 씨는 택시를 타고 집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치킨 한 통과 세일하는 회 한 접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외국 맥주를 4캔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나 볼까? 텔레비전을 켜고 못 봤던 드라마를 켰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치킨과 회를 꺼내서 맥주와 함께 먹으니까 이곳이 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추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내 삶을 되찾은 것만 같았죠. 누구 눈치를 그렇게 보며 살았나 생각하면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의 명절은 모두 오늘과 같을 테니 우울할 일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전처럼 허리가 아프지도 않았고 서글프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원망스럽지도 않았죠. 편안한 자세로 맥주를 2캔째 따고 있는데 또다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차례는 잘 지냈어? 나 혼자 차례를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시도도 안 해봤어?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났어? 나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자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오늘 혼자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왔는데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당신도 나 원망 말고 잘 지내봐. 차례도 몇 번 지내봐. 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차례를 지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 해본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양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안 했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제사 안 지내고 차례 안 지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도 아닌데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양 씨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맥주가 참 시원하고 맛났습니다. 양 씨의 앞으로의 인생처럼 말이죠.